안성환의 시사야. 스물일곱 살 젊은 나이에 요절한 천재 시인 이상. 다들 아실 겁니다. 이상은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문학을 이끈 작가인데요. 일제강점기에 날개라는 소설과 오감도라는 시를 쓴 것으로도 유명하죠. 문학은 잘 몰라도 이상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14년에 이상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연애편지가 공개돼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 편지 내용이 당시로서는 너무나 파격적이어서 아주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공개된 지 5년 만에 진위 논란에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 흔적의 역사 시간에는 이상 연애편지의 진실,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규환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일단은 네. 어떤 내용이 편지에 들어갔길래 파격적이라는 얘기 나온 겁니까? 저도 사실은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았는데 극히 일부만 소개하자면 이런 거죠. 나는 진정 내가 좋다. 웬일인지 모르겠다. 내 작은 입이 좋고 목덜미가 좋고 볼따구니도 좋다.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 더 이제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방송에서 이렇게 할 수가 좀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말씀하실 때 이 정도면 파격적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 않나 생각했는데. 이제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사실 25살 천재 시인 이상이 23살 여류소설가인 최정희에게 보낸 러브레터가 이제 처음 발굴한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뉴스인데 네. 내 입이 어떻고 목덜미가 어떻고 볼따구니가 어떻고 이런 약간의 좀 한국 방송에서 그런 말이 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편지 내용까지 공개가 돼가지고 읽어야 하여튼 대중의 시선을 끌만 했는데 편지 전문을 보면 참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전문을 좀 읽어보십시오. 이상을 아시는 분들은 파격적으로 편지 쓸 법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흥미로운 편지를 어떤 분이 공개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서울대 교수를 지낸 저명한 평론가입니다. 굳이 여기서 그 실명을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신뢰감 또한 갑이었고요. 그래서 보도 이후에 서울대 교수를 지냈으니까 또 굉장히 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도 이후에 이제 이 편지가 의심할 바 없이 이거는 천재 시인 이상이 최정희한테 보낸 연서다라고 이제 자리매김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어쨌든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잖아요. 그 천재 시인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빛바랜 편지고, 또 뭔가 인간미 같은 게 느껴지고, 또 뭔가 낭만도 좀 있잖아요. 시인이 어떤 작가가 그랬으니까. 대중의 관심을 끌만한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랬고,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잇따라 출간된 작가들의 편지 모음집에서 바로 이 편지가 굉장히 소개가 많이 됐어요. 책들 보니까 두 책에서 그렇게 소개가 됐더라고요. 보면 최지영에게 보낸 이상의 연서가 이제 실렸는데 어떤 편지 모음집을 보니까 여러 작가들의 유명 작가들의 편지 중에서도 이상의 편지를 그 책의 프롤로그는 물론이거니와 본문의 첫 번째 아이템으로 이렇게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 책은 사실 이상의 연애 편지가 없으면 그 책이 안 될 정도의 그런 내용이었고 심지어는 이 연서를 이상의 편지를 직접 언급한 그런 학위 논문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학위 논문까지 나왔는데 지금 진위 논란에 휩싸이면 그 논문 쓴 당사자는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약간 좀 드는데요. 그렇게 되겠죠. 하여튼 엄청나게 관심을 끈 건 분명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 이후에 이제 그 이상이 2살 연하에 최정희를 연모를 했는데 최정희가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 때문에 뭔가 이상이 2년 뒤에 1937년에 이 27살의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일본에서 폐병으로 쓸쓸히 숨을 거둔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로 굳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상의 어떤 드라마틱한 삶을 더 한층 그렇죠. 더 극적으로 또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이 편지가 진짜냐 아니냐 이런 논란에 지금 휩싸였다고요? 제가 사실은 한국문학언어학회가 펴내는 학술지를 우연히 이제 접하게 됐어요. 거기 보면 그 어문 론총이라는 그런 학술지인데요. 9월호에 나온 논문이었습니다. 바로 김주현 경북대 교수의 이 논문 제목이 이상 육필 원고의 진위 여부 고증이라는 논문이었거든요.
근데 이규환 기자께서는 네.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 담당, 네, 역사 담당 기자신데 예, 예. 문학 담당은 아니시지 않나요? 그래서 사실 뭐 기자들이 좋아하는 아이템 중에 이제 이런 거죠. 논문 중에서 보면 뭐 지니 어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오류 이런 걸 되게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되게 좋아하잖아요. 기사 쓰기 좋으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제가 시쳇말로 문알못 기자입니다. 그래서 문학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창작 이런 거는 문학 작품 별로 안 좋아하고 사실에 기초한 이런 역사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했는데 뭐 그런 사람이 무슨 뭐 이상 관련 논문까지 뭐 기사를 써서 어떻게 보면 오지랖 넓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실제로 그런 부장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후배 부장인데 뭐 이런 것까지 쓰시냐고 뭐 그런 게. 사실은 이 김주현 교수의 논문이 저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소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제 입장에서는 이제 흔적의 역사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편지를 공개한 평론가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이상희 편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근거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2014년 언론 보도를 보면 이상의 편지라고 추정 공개한 평론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편지의 글씨체를 보면 이상의 친필 유고가 하고 일치한다. 그리고 편지 끝부분을 보면 분명히 이상이라는 한자 사인이 있다. 그리고 최정희가 생전에 이상에게서 편지를 여러 통 받았는데 모두 찢어버렸다. 그러니까 뭔가 내용이 좀 이상하니까 찢어버렸다. 뭐 이런 의미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점을 들어서 이것은 이상의 친필 편지가 맞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 본문에 보면 시골 생활 등이 언급이 된 것으로 봐서 이상이 25살 때였던 1935년 12월에 편지를 쓴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는데요. 당시 그 최정희는 23살이었다고 하는 건데 그 잡지사 삼천리에서 만난 그런 편집자이자 발행인인 파인 김동환이라는 분 아시잖아요. 국경의 밤 쓰시는 분. 그분과 사실 사귀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상은 이미 다른 남자하고 사귀고 있었던 여자한테 어떻게 보면 연애 편지를 보낸 셈이 된 거죠. 네.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이거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하고 사귀고 있는 여성한테 가가지고 나 사랑합니다. 당신 귓볼에 아까 뭐라고 했죠? 목덜미가 어떻고 뭐 작은 뭐 또 그랬죠. 그러니까 찢어버릴 만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사실이었다면 그게 뭔가 이상으로서는 약간 이상한 사람 비슷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미 사귀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뭐 그 여자한테 목덜미가 좋니 작은 입술이 어떠니 이렇게 하니까 들이댄 셈이잖아요. 결국은. 근데 그런데 이번에 이제 논문을 발표한 김주현 교수 이야기로는 거두절미하고 이 육필 편지는 이상이 쓴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딱 잘라서 이제 일축을 해버리더라고요. 김주현 교수 주장이 또 설득력을 가지려면 그거에 따른 증거나 근거를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편지를 이분은 이제 증거로 내미는 게 편지지, 그다음에 봉투 이런 거를 증거로 내밉니다. 그래서 우선 그 김주현 교수가 증거로 내민 편지지, 원고지죠. 원고지의 왼쪽 귀퉁이, 밑에 귀퉁이를 보면 분명하게 오문출판사 용지라는 글씨가 인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편지지는 오문출판사에서 발행한 거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 오문출판사가 1940년 설립을 했고 1941년 8월쯤에 문을 닫은 출판사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상이라는 분은 1937년 4월에 폐병으로 이제 타계를 하거든요. 그러면 1937년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1940년에서 41년 8월 사이에 인쇄된 그런 오문출판사 편지지를 썼겠냐라는 거죠. 근데 이거 굉장히 설득력 있어 보이는데요. 무슨 유령이 편지 쓴 것도 아닐 테니까 말이에요. 또 추가로 근거를 제시한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더 결정적인 증거를 내미는 건 뭐냐면 봉투를 봐라. 그 봉투에 찍힌 발신자 이름과 소인을 보면 뭐 분명히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를 보면 사실 이 문제 유필 편지, 이 편지가 그 김동완의 셋째 아들이 김영식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2001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에 김동완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펴낸 작고문인 48인의 육필 서한집 여기 이 편지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그 책을 보면 이 문제 육필 편지의 필자가 이상이 아니라 이현욱이라는 그런 인물로 써 있어요. 그리고 뭐 육필 편지의 봉투 앞면을 보면은 최정희라는 수신자가 있고 뒷면에는 분명히 이현욱이라는 발신자가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수신자하고 발신자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그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편지의 수신자는 최정희가 맞지만 발신자는 이상이 아니라 이현욱이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제 편지 봉투에 찍힌 우체국 소인을 보면 15년 12월 26일이라고 찍혀 있거든요. 그걸 봤으면 되는 건데 근데
그 15년이라는 거는 일제 강점기이기 때문에 일왕의 연호란 말이에요. 소화란 예. 말이에요. 소화 15년이면 194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1937년 네. 4월 17일 날 이제 이상이 타결을 하는데 무려 3년 8개월 뒤인 1940년 12월 26일 날 최정희한테 연애 편지를 보냈다는 말이 되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봉투하고 소인을 토대로 정리를 해보면 이 편지는 1940년 12월 26일 날 이현욱이라는 사람이 최정희한테 보낸 편지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처음 연애 편지를 공개한 평론가는 네. 편지 끝부분에 이상이라고 하는 이 자필 그 한자 사인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이제 잘못 읽었다는 거죠. 그 평론가가 그 편지를 다 쓰고 보낸 사람의 이름을 이제 흘림체로 썼는데 네. 이게 이재라는 이재라는 발신자 이름인데 이 평론가가 이재를 이상으로 오독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흘림체이기 때문에 잘못 읽은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네. 잘. 네. 그러니까 이 죄를 이상으로 읽었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평론가가 그런 실수를 예. 했을까요? 예. 뭐가 어느 부분에서 좀 잘못된 근데 건가요? 이것도 참 이상한 거는 그러면 이재가 있는데 아까 이현욱은 또 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재라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왜 학형 뭐하고 이렇게 할 때 네. 이재라는 거는 동생 제자예요. 아우 제자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이형, 이형 할 때 김형 뭐 이렇게 나는 이제 하는 거. 내가 상대를 할 때 자기를 낮출 때는 동생이라는 의미에서 네. 그냥 이재라고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편지에서 이재라고 한 거는 이현욱이라는 발신자가 최정희라는 그 여자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를 낮추는 표현으로 이재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라는 자기를 낮춘 표현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본명이 이재가 아니라는 얘기다라는 거죠. 아,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그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현욱이 그 최정희한테 보낸 또 다른 편지가 있거든요. 네.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써요. 정희 씨라고 이제 처음에 이렇게 쓰면서 맨 끝에는 이재현욱이라고 이제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현욱은 최정희한테 편지를 쓰면서 자기를 낮추는 표현으로 이재라는 표현도 쓰고 이재현욱 이런 식으로 해서 동생 현욱이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재현욱이라고 했죠. 그럼 지금 쭉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쯤 되면은 이상이 쓴 편지가 아니라 이현욱이 쓴 연애 편지가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지현 교수가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고 또 이제 그 논문이기 때문에 또 그거 외에도 뭐 필체니 문체니 이런 걸 또 비교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제 그 문제 6필 편지 필체도 보면 이상의 다른 필체하고 딱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요.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리고 오히려 이현욱의 다른 필체와 이 뭐 좀 같다고 이제 조목조목 논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런 오류가 생긴 네. 걸까요? 이게 아마도 그 김지현 교수의 짐작으로는 이상의 편지라고 주장한 평론가가 아까 얘기했던 그 문인 48인의 어떤 그런 편지 모음집 김동완의 셋째 아들이 펴냈다는 그 책 거기에 네. 있는 봉투 뭐 이런 것들 우편 소인을 봉투를 안 보고 아마 이 그냥 편지 내용만 보고. 이렇게 그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내용만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봉투를 못 그렇죠. 봤으면 예, 그렇다는 예. 겁니다. 조금 어떻게 하다 이런 오류가 생겼는지. 근데 이렇게 단정해도 되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보면 왜 그런 이제 오류가 생겼나라고 이제 하면 네. 이게 김지현 교수 얘기로는 아마도 이상이 1937년에 발표한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종생기라고. 네. 거기에 이제 죽기 전에 이제 발표를 한 건데 거기 보면 이상이라는 작가 실명의 주인공 서술자가 등장을 합니다. 고백제 소설입니다. 근데 네. 거기에 나오는 여주인공 이름이 바로 정희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종생기라는 어떤 이상의 소설 이게 바로 이제 그 최정희라는 자기가 좋아했던 그 여자 최정희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 아니겠냐라고 이제 봤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오히려 이 문제 6필 수기를 이제 편지를 보면 이게 김지현 교수 논문을 보면 이상이 아니라 이현욱의 여러 글과 일맥상통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6필 편지를 보면은 쓸쓸함, 고독, 외로움 그리고 긴 편지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현욱이라는 사람이 최정희한테 보낸 편지들에 똑같이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네. 다른 편지들을 보면은 쓸쓸함이니 외로움이니 기인하고 이렇게 쭉 대시를 해갖고 뭐 이런 편지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이현욱의 이제 최정희한테 보낸 편지 그 표현들이 그 지금의 6필 편지에도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갑자기 좀 흥미롭다 그래야 되나요? 네. 의문이 좀 생긴 게 뭐냐면은 그 아까 제자를 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현욱이라는 사람은 최정이란 그 연애 편지를 받은 당사자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얘기인데 그 편집자하고 또 서로 사귀는 관계였다면서요.
그럼 이현욱이라는 사람도 연애 편지를 쓴 건 맞아요? 최정욱이라는 분한테? 근데 이현욱이라는 사람이 꼭 남자 같잖아요, 그죠? 남자가 이제 예. 그 짝사랑 연서 같은 느낌이 주잖아요. 뭐 그렇죠. 목덜미가 어떻고 이렇게 한 거니까. 그래서 뭐 편지 내용만 보면 사랑의 열병을 앓는 남성이 여성한테 보내는 짝사랑 편지. 근데 이제 여기 사실은 극적인 반전 스토리가 있는데 아까 뭐 지금 뭐 이 이현욱이 어떤 남자냐고 뭐 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예.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현욱이라는 인물이 사실은 최정희하고 동갑내기 여성이거든요. 동갑내기 여성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다름이 아니라 이현욱이라는 사람이 지하련이라는 필명으로 활약한 여성 소설가입니다. 이분이 이 도쿄에 있는 소아 여학교, 그다음에 경제전문학교를 나온 어떻게 보면 당대 경제학을 전공한 여자잖아요. 근데 네. 굉장히 신여성이기도 하고 인테리죠. 네. 근데 이제 이분이 또 프로문학의 대표 논객이던 임화라는 분의 부인이에요. 임화라는 분 아시잖아요. 네. 부인인데, 근데 이제 해방 이후에 이 남편 임화가 월북을 하는데 같이 월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53년에 그 남로당이 숙청이 될 때 임화도 숙청이 되거든요. 남편이 숙청이 되니까 이 부인 이현욱, 지하련도 이제 길거리를 헤매고 막 충격을 하다가 이제 그 길거리에서 병살했다라는 그런 참 파란만장한 여류 소설가입니다. 근데 이제 여성인데 네. 여성 문인들끼리 네. 왜 이런 편지를 주고받았을까요? 확실히는 알 수는 없지만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정희가 사실은 1931년 아까 얘기했던 김동완이 운영 중이었던 그 대중잡지 삼천리의 기자 사원으로 입사를 했는데 네. 그 위에 이제 김동완과 연인 관계를 맺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최정희가 굉장히 성격이 사교적이었다 그래서 이 문단의 여러 시인 작가들하고 폭넓게 교류를 했고 또 다른 사람의 어려운 일, 굳은 일까지 다 챙겨서 문단 사람들이 최정희 앞에서 흉금을 다 털어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리고 당시만 해도 어떤 최정희가 유파나 이념에 속해지도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최정희 앞에서 내가 뭐 사적인 얘기도 하고 막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정희한테 보낸 그 편지를 보면 남녀를 통틀어서 엄청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현욱도 역시 그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존재 최정희한테 여러 차례 편지를 썼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있죠. 근데 최정희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품이 넓은 분인 것만은 맞아 보이긴 한데 그래도 여성이 여성한테 당시 상황에 비춰보면 그렇습니다. 보냈던 편지 같아 보이지는 않는. 이 편지를 보면은 표현들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행복을 주는 희아라는 게 이제 최정희를 얘기를 하는 거죠. 희아가 편지를 보내지 않아서 나는 서럽고 외롭고 커다란 고독과 참을 수 없는 쓸쓸함 때문에 미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그 제가 다른 여성분한테 들었는데 여성들끼리도 우정이 있고 하니까 한번 집착하면은 학창 시절에는 이런 경우 많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약간 좀 집착 같은 느낌도 있는데. 예, 그 당대인데 사실 최정희가 문단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삼천리 사원이기도 하고 또 발행인인 그 김동완은 또 연인이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네. 최정희 이제 이현욱으로서는 뭔가 하여튼 이 최정희한테 기대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 육필 편지를 보면은 최정희 당신이 나한테 우리 글을 쓰고 언제까지나 떠나지 말자라고 어린애처럼 속삭였다는 거예요. 최정희가 자기한테. 그리고 그래서 나는 정말 그 최정희 당신을 위해서 글을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글을 썼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정희가 이현욱한테 함께 글을 쓰고 함께 떠나지 말자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이현욱이 이제 당신을 위해 그러니까 최정희를 위해 글을 썼다라는 표현을 했다는 거죠. 아무래도 우정 이상의 존재가 아니었을까 많이 기대는 관계였던 거 아닐까 싶거든요. 우리끼리 뭐 남자끼리 뭐 어떤 우정, 의리, 사랑을 뭐 브로맨스라고 하는데 보통 네. 근데 여자들끼리 표현이 있더라고요. 워맨스라고 그런 표현이 요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측면, 그러니까 최정희 영향을 받아서 이현욱이 이제 최정희 권유로 글을 쓴 게 아니냐.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우정 이상의 어떤 그런 존재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지나치게 뭐 추론할 수는 없는 거고 네. 현재 남은 상황으로만 얘기할 텐데 또 어찌 됐든 간에 2014년에 발굴됐다고 하는 이상의 편지는 이상이 쓴 것은 아니었다. 이거는 맞아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뭐 증거로 봐도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서 이번에 논문을 쓴 김주현 교수가 오류를 왜 이렇게 했냐라고 할 때 확증 편향이 아니냐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사람들 보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상의 편지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평론가가 2001년에 출간됐던 작고문인 48인의 어떤 그런 평론집 거기에 나온 편지 봉투 이런 것만 봤었더라도 그런 실수는 안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이없는 오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사실은 실수는 다 하는 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아무리 역량력 있는 연구자니 뭐 뛰어난 필기적인 작가니 뭐 저 같은 객관성을 뭐 이렇게 하는 기자도 사실은 기자도 오보 쓰기도 하고 그래서 뭐 기레기 소리 듣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함부로 천이부봉할 수는 없는 건데 네. 그리고 이제 오류가 밝혀지거나 누가 지적을 하면 깔끔하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맞아요. 건데 제가 문할머리시지만 이렇게 기사를 이제 쓰고 이렇게 여기가 소개를 하는 이유가 사실 지금 그 2014년 이후에 그 이현욱의 편지가 이상이 연애 편지로 둔갑을 해가지고 지금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단행본이라든가 심지어 학위 논문까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약간 좀 지적을 하고 이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영영 이거는 이상의 연소로 이제 소개가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바로 잡거나 수정하거나 그런 걸 한 것은 아니죠.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내 편지도 아닌 게 후대에서 내 편지처럼 얘기가 되는 것은 좀 얼마나 억울할 억울하겠습니까? 수도 있을 사실 것 어떻게 같아요. 보면. 그리고 이게 사실 온몸에 오글거리는 연설을 쓴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그렇죠. 상대방 겁으로 짝사랑으로 끝나고 어떻게 보면 작가 이상의 입장에서 보면 뭐 좀 모양 빠지는 그런 입장이 이미지만 됐는데 영원한 불명예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글을 쓰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 오류를 안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이 편지를 한번 소개하는 거거든요. 너는 잘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잘못을 고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용기가 아니냐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누구의 평론가를 우리가 욕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실수는 할 수가 있고 또 뭐 물론 잘했다 그러면 또 다시 또 반론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역사도 다 검증이 끝났다고 하는데 또 나중에 보면은 단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해석이 바뀌는 그렇습니다. 경우도 굉장히 예. 많이 있잖아요. 예. 문학도 마찬가지가 예. 아닐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이상의 얘기, 이상 얘기는 아닌 얘기 네. 들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흔적의 역사 경향신문 이규현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 저는 내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